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번엔 기업의 경제 형벌 합리화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냅니다. 배임죄와 같은 최고 경영자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과태료와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오늘 새 정부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특히 경제 형벌 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 전략 TF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30% 줄이라고 지시한 바 있죠. 이를 정부가 이번에 좀 더 구체화한 건데요. 배임죄를 비롯한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과태료,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형벌 체계를 바꾸고요. 또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과징금, 과태료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 옥죄기 법안 추진에 대한 당근책일까요? 정부가 기업 기살리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늘 회의에선 관계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경제 6단체와도 머리를 맞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열린 성장 전략 TF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 점검 TF의 바통을 이어받아 중장기 경제 성장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슬로건인 진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민관과 함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원팀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되어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경제 형벌 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규제 개선이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공시대상 기업 집단 등 기업 규모별 규제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기준이 다른 법령에 걸쳐 적용되는 경우 법 취지와 규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기업 성장을 꺼려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다고 판단해 기업 지원 정책도 단계별 축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저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죠. 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며 야당과 추가 협상 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을 지금의 안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후에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노란봉투법의 경우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경영계 의견을 들어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상법 개정안도 형법상 특별 배임죄 완화, 자사주 소각 등을 반영한 3차 개정 기회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경제 5단체와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재계 목소리를 반영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수정안을 만들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문정입니다.
6.27 대출 규제 효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4조 원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 매매 후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권의 신규 대출 승인은 일부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의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바짝 조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조건부 전세대출마저 중단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면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대출 문턱 나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은행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조리 꺼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 조건부 전세 대출까지 막았다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입니까? 네, 당장 내일부터 이 신한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 단위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갭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할 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걸로 집주인은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 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입니다.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만 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이걸 자체적으로 이 적용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세입자 전세 대출로 집주인 빚을 상환하는 이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 대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도 전국 단위에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달아도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6.27 대책에도 모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는 조치고 6.27 대책에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만 금지를 했는데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신한이 막았다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비슷한 내용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그리고 우리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과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 단위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곳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인데요. 아직까지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남은 은행으로 대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아직까지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6.27 대책에 은행 자율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고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을 거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혹은 전세 대출의 신규 접수도 일부 막힌 상황인데요. 통상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와 전세 대출 중에 절반가량은 모집인을 통해서 이뤄지거든요. 이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은 채널을 닫아놨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하나은행이 전국적으로 모집인을 통한 8월 주담대 전세 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요. 신한과 농협 기업은행이 8월에 이어서 9월분까지 모집인 신규 주담대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어제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 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아예 한 달 단위로 모집인 한도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듯 6.27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타이트하게 총량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고 만약 이런 고강도 규제에도 가계대출과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막판 수요 물량은 지난달에 상당 부분 좀 실행이 됐다라면서 이달부터는 대출 실행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10월까지는 타이트한 가계부채
기업의 관리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위가 지난 1일 전세대출과 그리고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 도입 여부는 기존의 대출 규제 효과부터 살펴본 뒤에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감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에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 양극화 확대를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 주거비 상승, 이 부담 상승 등과 같은 자칫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 대통령실 완전 이전까지 고려해 서울 청와대와 비슷한 규모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론된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닌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라는 점에서 행정수도의 위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는 늦어도 10월 이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설계비 등 예산도 반영돼 있어 즉시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새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당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위는 세종 집무실 건립 계획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에게도 보고한 상태로 이제 대통령의 최종 확정만 남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흔들린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만약으로 꼽히는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이번 달 국내에 첫 선을 보입니다. 비만약 시장 판도가 단기간에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제약사들도 개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까지만 해도 위고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더 강력한 이야기 나온다고요? 네, 말씀해주신 비만 신약 마운자로입니다. 이번 달 말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관련 의료진들에게 이를 알리는 심포지움은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운자로가 이렇게 화제인 이유는요. 임상시험에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재까지 나온 비만약 중에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마운자로가 나오면 단기간 내에 시장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체중 감량 효과가 현재까지 나온 비만약 중에 최고라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위고비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위고비처럼 똑같이 주 1회 주사를 하는데요. 약 1년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체중의 20%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고비에 비해서 체중 감소율이 47% 정도 높습니다. 환자들이 몰릴 게 눈에 보이죠. 보면은 이제 가격은 위고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고비의 국내 비만약 시장 점유율이 73.1%입니다. 출시 6개월 만에 매출 1천억을 올렸고요. 1년 사이에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 1위를 달성했습니다. 위고비 덕택에 국내 비만약 시장이 처음으로 1천억 원 규모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역시 서학개미의 견인을 받은 데다 유럽 흥행도 더해져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총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695조 원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학 이슈와 마운자로의 추격으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올해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도 기존의 13%에서 21%였지만 8%에서 14%로 낮췄습니다. 미국 시장을 살펴봐도 올해 1분기 기준 마운자로의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국내 시장에 마운자로가 풀리면 판도가 넘어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국내 비만약 1, 2위를 해외 제약사가 다투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국내 제약사들은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GLP-1 계열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HM15275입니다. 임상 이상에 올해 하반기에 곧 들어가고요. 상용화 시점이 오는 2030년이라 조금 늦은 건 아쉽지만 강점이 명확합니다. 살을 빼면 보통 근육도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물질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무게만 줄이는 게 아니라 체성분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학회에서 발표한 비임상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보다 조금 더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체 대상 시험이 아니라서 두고 봐야겠지만 임상에서도 마운자로보다 효과가 좋다면 시장 점유율을 탈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된다면 국산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HK 이노에는 중국에서 도입한 후보물질 에크노글루타이드의 임상 3상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는 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대원제약과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대웅제약은 현재 경구용제제 후보물질 발굴을 완료했고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트리온은 아직 비임상 중이지만 서정진 회장이 직접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내 약대 개발이 조금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근손실 감소 같은 기전이라던가 패치형, 경구형처럼 주사가 아닌 제형이라는 점, 그리고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비만약 시장 단기 재편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거래를 직접 사고 팔겠다며 미국 내 공식 브로커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토스증권이 미국 내 공식 브로커 딜러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토스증권의 미국 현지 법인인 TSA 파이낸셜, 그러니까 TSAF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으로부터 공식 브로커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매매를 직접 중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권사 MTS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매매하면 주로 복수의 미국 현지 브로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 주문을 처리합니다. 통상 이 과정에서 20에서 30%의 수수료 마진을 내야 하는데 직접 중개를 하게 되면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내 증권사 중에는 미국 현지 법인이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갖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요. 여기에 토스증권까지 가세하게 되는 겁니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8월 미국 현지 법인인 토스증권 아메리카를 세우고 그다음에 손자회사 TSAF를 설립했는데 약 1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TSAF는 당장 3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해외 주식 직접 중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수수료를 미국 현지 브로커와 나누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까? 먼저 거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 주식이 주간 거래가 1년째 중단되고도 있죠. 이 또한 현지 브로커 딜러인 블루오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국내 다수 증권사들은 이 복수의 현지 브로커와 또 주문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도 거래 안정성을 위한 만큼 토스증권은 자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전산이라든지 계약 체결 같은 거래 이슈가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더 저렴한 수수료 같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당장으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객 입장에선 안정성 측면은 좋으나 아쉽게도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서학개미가 늘어나면 새 수익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해외 주식 중개 수수료 수익도 이미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진출한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 지난 2017년에 뉴욕 법인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에 현재 100%의 미래에셋 증권 내 주문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의 뉴욕 법인 지난해 세전이익이 945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토스증권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갈수록 미국 투자 비중이 커지는 만큼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새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 TSAF 이후에 TSAT,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라는 또 다른 미국 현지 법인을 세웠는데요. 추후 두 회사가 미국 진출이나 또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 규모를 보면 전년에 2배를 뛰어넘는 1조 4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약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16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데요. 결국 해외 주식 시장을 잡는 것이 증권사 실적 희비를 나누는 주요인이 된 만큼 거래 상위 증권사들의 순위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톡스증권이 4위에서 지난해 연말 키움을 제치고 올 1분기에는 2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스증권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후 올 상반기에 이 지각 변동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또 여기서 떠오르는 증권사가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HTS, MTS를 사용하는 만큼 키움증권도 굉장히 욕심이 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 상황도 또 궁금하고요. 네, 해외 주식 거래 시장을 놓고 토스증권이랑 키움증권이 경쟁을 사실상은 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역시 올해 미국 현지 진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출 방식은 현지 법인 설립이나 인수 또 지분 투자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이 라이선스 인가 승인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인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또 해외 주식 거래에서 가파르게 세를 키우고 있는 메리츠증권 역시 미국 현지 범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이 사회 안건으로 해외 현지 법인들의 효율화안을 올렸습니다. 이 안에 1993년에 설립한 뉴욕 현지 법인의 검토 방안으로 폐지와 매각 등이 거론되면서 증권가에서 또 다른 매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왈라팝을 인수합니다. 네이버의 검색과 AI 등 기술 노하우를 적용해 유럽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연 기자. 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개인 간 거래 C2C 업체인 왈라팝을 인수합니다. 네이버는 오늘 3억 7,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6,045억 원을 투입해 왈라팝 지분 70.5%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왈라팝 지분 인수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8,500억 원을 들인 겁니다. 유럽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왈라팝은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1,900만 명이 넘습니다.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개인 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왈라팝에 검색과 광고, AI 기술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데이터의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AI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네이버는 포시마크, 크림, 소다 등 글로벌 C2C 사업을 유럽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C2C는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상품군과 경험이 공유되는 롱테일 커머스 생태계입니다.
네이버는 C2C 영역에서 데이터와 사용자를 AI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사용 경험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도 유럽 내 사업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과 이용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